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종목을 잘못 골라서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꼭 비쌀 때 사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사는 종목 선택을 남들이 가장 환호할 때 그때 이게 뭐야 따라 들어가서 그때 삽니다. 가장 비쌀 때 샀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무서운 거예요. 공포감이 드니까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되게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대중과 함께 있을 때, 무리에 이렇게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무리에서 낙오되면 공포감을 느껴요. 그걸 거꾸로 하면 부자가 되는데 자꾸 네. 그걸 따라하려 해요.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제 배워보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세요? 맞습니다. 네. 우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12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른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월급만 따박따박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맨 처음 내가 재테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저는 주식부터 시작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게 부동산으로 해도 되는데 주식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한 다음에 부동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1종 보통 하다가 2종 보통 하는 느낌이거든요. 문전으로 치면. 가장 먼저 사야 될 주식은 본인이 하루 일과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중에서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서비스나. 그걸 사면 돼요. 왜냐면 첫 투자인데 남들도 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얘기해보면 SK 하이닉스를 자기 돈으로 직접 주고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거 언제 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 그걸 투자하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가 들리고 어려운 기술을 알면서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나를 깨워주는 건 누군가. 아침에 나는 커피를 어떤 걸 사 먹는가. 아침에 나는 신발을 어떤 걸 신고 뭐 예를 들어 필라테스를 갈 때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가는가. 또 아니면 내가 집에 퇴근하고 나서 OTT를 보는데 어떤 OTT를 되게 즐겨 보는가.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에 되게 중독되어 있다. 너무 좋아한다. 그럼 그 제품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약간 워런 버핏 콜라 그쵸? 사듯이. 예. 네. 그럼 주변에서 나의 투자할 것을 찾아본다. 근데 그 전에 사실 투자를 하려면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이들 권하는 게 이제 뭐 저축을 많이 해라, 예금을 들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건 약간 생략된 건가요? 아니면 주식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아요. 뭐 10,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뭐 이제 이런데 그냥 있는 돈 조금씩 사서 하는 연습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첫 베스트셀러 책이 뭐였냐면 네. 내 월급 사용 설명서였었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진짜. 예. 월급 관리 먼저 이제 했었던 건데 본인의 좀 지출을 줄여야 돼요. 줄이고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보통 저축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축으로는 부자가 안 되니까 그 100만 원씩 주식을 사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산 주식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도 네. 다음 달에 100만 원이 또 생기잖아요. 또 사고 다음 달에 100만 원 또 사고 또 사면 저축으로 돈이 불든 투자 수익률로 돈이 불어나든 둘 중에 하나로 불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예금보다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사모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방법도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주식이 어렵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커피값 아껴서 투자하기 해서 매일 10,000원씩 이게 얼마에 책정이 됐는지도 상관없이 뭐 테슬라를 10,000원어치씩 매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월급날 100만 원 빡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진짜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네. 일단 적정 금액을 주식을 하는 네. 것부터 시작하자. 예. 그리고 사놓는 게 끝이 아니라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샀는데 이거 못 파는 회사냐고. 공부 없이 바로. 네, 근데 테슬라를 샀다 좋아요. 테슬라 네. 산 거 좋아요. 근데 그럼 테슬라를 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렌트카를 타보든 친구 지인 차를 얻어 타보든 간에 테슬라가 뭐가 편하고 왜 테슬라 탄 사람들은 계속 테슬라를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 너 테슬라 탔는데 한 4년 됐는데 다음 차 테슬라 또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무조건이지 라는 걸 봤을 때 재구매율이 엄청 높다라고 판단되면은 이거는 그것만의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투자는 할 만하겠죠. 근데 아니야 다시 안 사.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이 기업의 주식은 빨리 팔아두는 게 낫겠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기업을 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알거나 내가 경험해 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 칩시다. 그러면 그 커피를 계속 마셔볼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네. 마셔보면서 손님 숫자를 체크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평도 들어볼 거 아니야. 옛날 맛 같지 않네. 맛있어졌네. 그거 들어보면서 투자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판단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잘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해보자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기업들을 넓혀 나가면 돼요. 아, 이번에는 커피 회사, 다음번에는 자동차 회사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게 나옵니다. 왜 떨어졌지? 이제 그쵸.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떨어졌지 했더니 기업의 문제가 음. 아니고 갑자기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려서 떨어졌대. 이런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리는데 왜 주식이 떨어져? 라는 그 궁금증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네.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거를 공부하면 돼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이슈마다 그냥 왜 떨어졌지에 대해서 그냥 찾아보고 뉴스를 보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웬만한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을 거의 다 알아듣게 돼요. 모르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대략적인 경제 원리는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관건이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종목을 잘못 골라서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요. 샀다 팔았다 해서? 쌀 때 팔아서. 아, 꼭 비쌀 때 사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사는 종목 선택을 남들이 가장 환호할 때 그때 이게 뭐야라 따라 들어가서 그때 삽니다. 가장 비쌀 때 샀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무서운 거예요. 공포감이 드니까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되게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대중과 함께 했을 때 무리에 이렇게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무리에서 낙오되면 공포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하면 부자가 되는데 자꾸 네. 그걸 따라하려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옛날에 불을 발견하기 전에는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는 존재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호랑이를 만나면 제가 사망할 확률은 100%입니다. 네. 근데 100명이 무리지어서 호랑이를 만나면 제가 생존할 확률이 99%가 돼요. 제일 먼저 넘어진 친구 잡혀먹을 테니까. 그래서 무리 생활이라는 거는 생존율을 높이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무리에서 낙오되는 거에 대했을 때 엄청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남들이 살 때 따라 사야 편안하고 남들이 팔 때 같이 팔아야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 자체가 집단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남이 찾는 주식 하지 마시고 본인이 찾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해결해라.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게 결국 마지막 결론인 거지. 큰 뭐 막 그런 막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라 봐요. 네. 주식을 일단 사기 시작을 하고 뭐 내 월급이 한 300 정도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 한 30%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보면 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주식 사면 될 것 같아요. 아, 저축 말고. 예. 네. 본인이 예를 들어 뭐 변동 생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50% 정도 저축하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이 50% 저축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진짜 많이 네. 들어요. 주거비가 다 쓰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냥 할 수 있는 여력만큼만 하셔라. 그러다 보면은 또 종잣돈이 불어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의 문제지 너무 조급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토로하시는 게 주식 투자를 하려면 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어. 어젯밤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찾아보죠.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러면 잔뜩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전환사채니, 유상증자니, 그쵸, 그쵸. 무상증자니 막 근데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 가. 투자자면 다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죠. 자기 이런 주식이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기업 위주로 나오는 소식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기사에 딱 뜨고 이게 좋은 소식인가?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신호탄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봐도 모르겠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공부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당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쵸. 주식은 그래서 초보자들이 오히려 유리한 게 월급마다 산다 했잖아요. 한 달 실패했어도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넣으면 되고 또 실패해서 다음 되고 그러니까
그 일터라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잃은 돈이 아니에요. 수업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크게 하시는 분들, 10억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잃어서 5억을 날리면 이 수업료가 너무 세잖아요. 복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주식은 차라리 일찍 시작하고 깨지더라도 빨리 깨지는 게 훨씬 낫다. 아. 손해를 봐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꼭 먼저 하라고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한 10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을 한 30년 지나야 3번 볼 수 있는 건데 주식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40개월이에요. 그러면 한 3, 4년마다 나오니까 한 30년이면 사이클을 10번 봤어요. 그럼 패턴이 보이잖아요. 아, 이때 오르고 이때 떨어지는 걸 10번 봤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대충.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겠죠. 투자의 그 감각을. 그런 면에서 주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주식은 그렇게 또 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별로. 예. 그렇죠? 반도체는 40개월. 또 뭐 다른 거 예를 들어 주실 거 있나요? 건설은 17년. 17년이요? 예, 글로벌 건설 주기가 17년이에요. 이게 1983년 그리고 1973년 그래 네. 좋았었고 1990년이 좋았었고요. 2007년이 고점이었었고요. 네. 그 17 더하니까 2024년이죠. 네. 작년에 건설 좋았나요?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예, 한국 빼고. 아.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5대 그 선진국들 위주로 봤을 때 아마 작년쯤이 아마 부동산 정점일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아. 그러면 이게 예. 힌트가 돼서 앞으로 한 15년, 6년 정도에는 좀 건설주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건설은 좀 다르게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중동 가서 또 건설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네. 전쟁 이슈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나라가 그쵸. 그래도 재건 네. 사업에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어서 그런 분야는 또 보면 예. 괜찮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또 특화된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재밌는 거 주기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코스피 주식 투자하는 비법인데 네. 38 광땡 전략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뭐예요? 그 해 끝자리 해가 네. 3이면은 네. 바닥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보통 끝자리가 보통 7, 8 정도쯤 되면은 고점이에요. 그러면 끝자리가 3인 해에 사서 7, 8인 해에 팔면은 신기하게 30년 동안 그 사이클을 탔어요. 93년도 때가 증시 바닥이었었고 네. 97년도 이때가 또 고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LG카드 사태로 바닥이었었고 코스피 500이었거든요. 네. 2007년도가 코스피 2000 4배 올랐어요. 4년 만에. 그다음에 2013년도 뭐 지지부진한 박스피 바닥이었었고 2017년이 글로벌 호황이 와서 코스피 2600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이 보다시피 굉장히 바닥이었었죠. 네. 코스피 또 2000 얼마 그쵸, 했었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벌써 3000 넘어갔죠. 그러면 2028년, 2027, 28년에는 또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이제 3년을 바닥으로 3, 4, 5, 6, 7 그래서 5년 내리 달리는 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농담이 아니라 네. 설비 산업 주기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제 좀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 주력 제조업들이 많은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제 공급 과잉이 오고 망하고 세계 경기 호황이 오고 이 주기 10년 주기예요. 그래서 딱 3일 때가 보통 안 좋고 네. 7, 8일 때 세계 경기에 좋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주력이다 보니까 그 근데 또 주기를 타는 거죠. 2008년에는 또 안 좋았잖아요. 2007, 8년이 고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2, 3, 7, 거기에서 8. 확 떨어지는. 네, 2, 3, 7, 8이 그 언저리가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38 광땡. 38 광땡. 예. 38 광땡 전략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주식 보시는 분들 중에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예. 차트 어때요? 차트 공부해 볼 만한가요? 차트를 외우지 마시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는 뭐 많이 외워서 막 분석하고 이러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틀리고요.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매수세가 강하다, 매도세가 강하다.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여러 가지 있고 양봉도 음봉도 있고 꼬리가 있고 뭐 그쵸, 거래량 네네.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거를 종합해 보면 딱 한마디예요. 지금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오르지 않겠어요. 이게 차트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팔려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내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차트의 끝이에요. 뭐 되게 많던데 뭐 기영이 권법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결론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보니 아침에 시작했을 땐 이거였는데 끝날 때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 보니까 그 오늘 장 중에
사려는 사람들의 힘이 엄청 강했었구나. 음. 내일도 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 그렇다 다음날 이제 폭락하고 할 막 수도 있는 이러니까. 거죠. 그냥 오늘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게 내일에 음. 대한 거를 미리 확실히 볼 순 알려주는 건 없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좋았으니까 내일도 좋지 않겠어? 이거에 대한 단어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거 네. 보면서 막 하지 오늘 음봉이 길었어 막 이러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 거야? 아니면 내일부터는 뚫고 올라갈 네. 거야. 근데 이거를 주식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코인에서도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아 네. 가지고 그거는 너무 맹신하지 마셔라라는 얘기인 거겠죠? 제가 원래 좀 차트를 안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걸 또 아닌 게 그거로 또 부자 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 아무튼 돈을 벌었으니까 예. 맞췄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예. 또 차트 매매법 예, 해가지고 트레이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힘의 느낌을 봐요. 음, 아, 지금 보니까 힘이 세지네, 약해지네. 그거 가지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한다. 음, 그 원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통 그날 제일 좋은 종목을 사요. 예. 네. 차트는 그 정도로 예. 네,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샀어요. 근데 주식은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면 위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 자산에서 나름 좀 안전 자산으로 가고 싶다는 수요들이 많이 뭉치는 곳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현금이 예. 좀 많아지면 네. 어쨌든 부동산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은 언제라고 보세요? 부동산은 이제 좀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좀 바닥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었던 거고 경기가 좀 회복될 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좀 돈을 만지기 시작할 때 올라갑니다. 음. 이자는 점점 저렴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득은 좀 나아지고 취업률이 개선되면서 이제 조금 사회적인 불만이 줄어들 때 음. 그때 이제 또 집값에 대해서 수요가 또 늘어나고 나라에서 돈을 또 뿜어낼 때 유동성 찍어낼 때 아마 이번에 민생지원금도 내고 추경을 많이 하는데 아마 만약에 이 관세 때문에 수출업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내년에 진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추경 3번 더 해야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돈 많이 찍어내야 되겠죠. 네. 그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강남 아파트가 평당 3억 찍었대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키 맞추게 하면서 막 이제 올라가겠죠. 규제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럼 또 연끌 들어가죠. 뭐 이제 이런 상황 때 또 올라가는 거라서 네. 주식 사이클이랑 또 똑같지도 않아요, 막상. 예,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좀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부동산은 그런 시기가 따로 있다. 나의 뭐 재정적 영향보다는 시기의 영향으로 일단 진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 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초급 책은 네. 워렌 버핏 책을 사면 좋겠어요. 워렌 버핏 투자했던 이야기들, 뭐 피터 린치 투자 이야기들, 피터 린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초보자가 읽기 제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피터 린치도 생활 속의 발견이라고. 네. 그냥 나 쇼핑하러 갔는데 우리 딸이랑 아내가 저 제품을 너무 좋아해 줄을 서더라. 그래서 그냥 그 제품을 샀는데 그 회사 샀는데 주가가 엄청 올랐더라. 이제 그냥 생활 속에 나올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철학들도 많고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급부터는 종목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네. 남들과 똑같이 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다른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총균세라던가 지리의 힘이라던가 이런 네.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에서 투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회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했었냐면 총균세를 읽으라 했어요. 2023년에 사람들이 주식 가르쳐줘야지 이걸 왜 읽으라 그래? 이랬을 때 총균세 저자가 만약에 2023년에 썼으면 총균세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붙을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AI예요. 이랬어요. 네. 총균세의 원리는 이겁니다. 총균세를 먼저 쥔 자가 없는 자를 민족을 학살했어요. 그럼 AI가 가진 민족이 AI가 없는 민족을 식민지처럼 부리겠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엄청난 투자들이 발생하면서 AI 쪽 관련된 업종에 기회가 올 것이다. 그게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지금 트럼프 관세나 이제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봤을 때는 네. 지리의 힘을 보시면서 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워야 되는지 왜 러시아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국가 간의 역학 관계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앞으로 유가가 오르겠구나. 앞으로 관세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투자를 좀 이어갈 수가 있겠죠. 고급은요?
고급에서부터는 이제는 좀 기업을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재무제표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재무제표라고 해서 회사의 매출, 뭐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인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언제든지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숫자를 속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숫자를 맹신하는 상태가 되면은 좋은 기회를 못 발견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재무제표를 되게 어릴 때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회사가 보니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3천억짜리 빌딩, 그러니까 음. 제대로만 팔면 5천억에서 7천억을 받을 수 있는 빌딩을 재무제표에 800억이라고 장부에 써놓습니다. 너무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왜 800억인가 보니까 78년도에 지을 때 800억 들어갔어요. 라는 거예요. 아. 그거를 시세로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음. 그럼 이 회사는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어요. 네. 어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00억, 200억씩 벌면서 5천억이 넘는 빌딩도 있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회사였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네.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았다면 1,000억치 주식을 사버려서 상폐하고 네. 빌딩 팔면 5배를 버는 그러니까요. 돈이잖아요. 네. 이런 주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무제표를 공부해봐라. 근데 예. 그런 거는 뭐 책으로 하나요? 아니면 책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직접 뭐 대학교 가시거나 네. 대학원 들어가시면 너무 힘드니까 예, 음. 책으로 하면 한 2달 빡세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데 고급이니까. 고급이니까. 예. 네, 고급이니까 예. 재무제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거기 그렇게까지 하면 완성인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감각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아는 거를 필두로 찍는 곳이다.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용기와 음. 어떤 경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음.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쯤인가 1년 반 전에 아반떼를 샀어요. 네. 차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산이 올라오거나 뭐가 될수록 자꾸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거 하다 아니 아반떼 좀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차를 뭐 하다 보니까 투자에서도 자꾸 내가 탐욕을 부리려는 것 같기도 하고 절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반떼를 타면서 계속 스스로를 생각하자. 내가 지금 이 차를 왜 타고 있지? 맞다. 이런 이유로 탔던 거지. 맞다. 탐욕을 지워야지. 계속 그 스스로를 닦는 용도로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차를 타면서 요즘에 좀 많이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탐욕을 좀 부리려고 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300 돌파하면 네. 사람이 $400 갈 것 같고 음. $500 갈 것 같고 근데 뭐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막 이런 이슈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팔고 싶잖아요. 근데 네. 안 팔아줘요, 사람은. 어. $300에서 오늘 하루만 꾹 참으면 $330가 될 것 같아요. 하루만 참을 때마다 예를 들어 뭐 자산이 10억인 사람이라 그러면 하루만 참으면 다음날 1억을 더 버는데 네. 어떻게 참겠어요? 맞아요. 욕심이 나는데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끝까지 갈수록 결국은 고꾸라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까치밥이라 얘기하는데 네. 내가 판 주식을 산 사람이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나도 득이 되고 저 사람도 득이 되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베푸는 게 되는 거다. 근데 내가 끝까지 다 먹고 저 사람은 사자마자 손해를 보게 만드는 나쁜 마음으로 팔면 네. 그거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네. 적당히 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 있을 때 팔자. 예, 이제 이런 주의예요. 그러면 그 매도의 시기를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매도의 시기를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종목 얘기를 많이 할 때. 아.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나왔을 때 질문으로 나오는 특정 주식 얘기를 하더라. 네. 예. 엔비디아 하면은 팔 때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 얘기한 지는 우리가 지금 2년째잖아요. 예. 사실 이게 제가 약간 산증인인 게 엔비디아 뭐 얼마에 딱 팔았는데 그 뒤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아깝죠. 아니, 까치밥 많이 남겨주신 거죠. 복 받으실 거예요. 그냥 냅뒀으면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그 주식이 오르면 너무 슬프고 너무 배가 아프고 그렇다. 엔비디아를 파는 방법은 저거였었어요. 그 실적이 3개월마다 발표가 나는데 네. 실적 그 상승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전분기 대비 얼마 실적이 올라가는가 그거를 매년 다음에 15% 올랐대요, 20% 올랐대요, 25% 올랐대요.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에 가속도가 붙는 기업은 기다려 볼 만해요. 근데 저번에는 25% 성장했는데 이제 20% 성장한대요, 15% 성장한대요. 그러면 주가가 영락없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대략 이제
이제 이 정도면 성장의 끝이 온 것 같다. 더 이상 가속도가 붙을 것 같진 않다. 그때쯤에는 팔고 나오는 게 좋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그 한계를 계속 갔는데 네. 3개월 더 갈 수 있겠어? 계속 그런 의심이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까치밥 많이 남겨놨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냥 만족하고 문제는 그 돈으로 테슬라를 샀으니 망정인데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재테크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초보자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